우리는 이전 편에서 직선적 시간관을 통해 원시 공산사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원시사회에서 평화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던 A와 B는 A가 돌조각을 발견하고 생산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B보다 더 많은 생산물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A와 B의 평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등이 무너진 사회에서 A와 B 사이에는 지시관계가 발생했고, A는 생산수단을 통해 권력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원시사회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고대사회를 맞게 됩니다. A와 B의 자손, 자손의 자손이 대를 이어옵니다. 그리고 A와 B의 관계도 점차 고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A는 생산수단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생산물을 생산해왔고, 이를 통해 B를 지배하게 됩니다. 즉 A와 B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고정이 됩니다. 고대사회에서 A는 주인인 왕이 되고 B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는 계급으로 체계화됩니다. 지배계층으로 왕과 귀족이, 피지배계층으로 평민과 노예가 구성됩니다. 원시시대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A가 소유한 생산수단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돌조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가 소유한 생산수단은 더 큰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토지, 즉 영토입니다. 영토가 생산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영토에서 모든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땅을 소유하니 땅에서 자라는 곡식은 모두 지배자인 A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A는 이런 거대한 생산수단을 소유함으로써 막대한 생산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A는 일을 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은 누가 할까요? 바로 B입니다. B는 노동을 제공하며 A는 생산량의 대부분을 자신이 소비하고 나머지 일정량을 B에게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산수단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생산수단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원시시대의 돌조각은 생산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생산수단은 영토와 토지, 혹은 대농장이나 근대에 나타날 공장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수단은 혼자서 소유할 수 있지만 혼자서 운영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B를 고용해야 합니다. 즉, 생산수단은 노동을 대신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추가적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생산수단은 소유자가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왜곡시키는 현상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B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노동해서 만들어낸 생산물을 모두 A에게 주고 자신에게는 일정량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단지 A가 생산수단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B는 A에게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A가 일을 시키면 마지못해 설렁설렁하기 시작하고, A가 조금만 뭐라 해도 가자미 눈을 하고 쏘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A는 B를 불러 나지막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나 사실은 신이다. 이후 B는 다시 열심히 일하게 되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게 됩니다. 신은 요청됩니다. 지배자는 신을 부르고 신이 진짜로 응답하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지배자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의 지배에 신을 이용해 사회를 지배할 권리를 부여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의 이름이 정치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노예제 사회는 종교를 통해 지배체계를 공고히 하며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토지와 영토라는 생산수단을 지배자가 독점하고 그 독점의 정당성을 종교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고대 이집트, 고대 그리스 로마 등 정치와 종교가 일치했던 재정일치 사회들을 말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세 봉건제 사회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고대 노예제 사회 말기에 있었던 매우 독특한 사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